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 남편과 이별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까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큰 사고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저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파멸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1년 전에 저희 부부는 강원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남편과 함께 바람 쐬러 가고 싶어 선택한 곳이었죠.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하고 눈이 소복이 쌓였을 때 걷는 겨울바다를 좋아했었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던 남편은 강원도로 여행 계획을 잡게 되었던 거고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이라서 그런지 그날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힘든 시기를 함께 해왔던 둘도 없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숙소 앞에 횟집이 있어서 남편과 술 한잔 하려고 들어가게 된 곳이 친구가 운영하던 식당이었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난다는 건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고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날 만나게 되었던 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도 횟집 사장이 친구라는 말에 많이 놀랐는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와 저희 부부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게 불륜의 시작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친구가 강원도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건 친구의 어머님의 건강 문제로 식당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강원도에 자리를 잡게 되었었는데 결국 친구의 어머님께선 안타깝게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암이라는 건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찾아온다더니 친구의 어머님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던 거였죠. 혼자가 된 친구는 과거에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지만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실패로 이어졌고 그날 이후 줄곧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점점 뜸해지는 손님들로 인해 계속되는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정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땠는지 듣는데 힘들었을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친구라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날까지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1박 2일의 여행이었고 남편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서 저희 부부는 그날 바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을 해야 돼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남편은 피곤한 몸을 이끌며 차를 운전했고 그렇게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정을 끝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밑에서 함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부모님 회사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오래 이끌어 왔었고 남편도 부모님 회사에 입사해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저도 처음에는 회사에 출퇴근했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 미술이 전공이었던 저는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된 이후부터 지쳐있던 제 삶에는
활력이 생기게 되었고, 틈만 나면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다음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저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던 터라 제가 직접 강원도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게 된 친구는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로 올라왔어요. 횟집 장사도 잘 안 되다 보니 장사를 접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이디어도 없고 머리도 식힐 겸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온 거라며 저를 놀래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친구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있는지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어요.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만나고 있는 남자 있지. 왜 없겠어? 오늘도 서울에 온 건 너도 보려고 온 거지만 그 사람도 보고 싶어서 온 거거든. 워낙 바쁜 사람이라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자주 볼 수가 없어서 먼저 서울로 오게 되더라고. 벌써 그 사람이랑 만난 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네. 그러는 너는 남편분이랑 부부 생활 잘 이어나가고 있는지 사이 좋아 보이더라. 강원도까지 여행 온 거 보면 정말 대단해. 애들도 고등학생이나 됐다면서? 우리도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린 거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그러게,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 시절이 좋았던 것도 많이 있었지. 그나저나 2년이나 연애를 하고 있으면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은 무슨?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거지.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결혼 한번 실패했었다고.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싶어. 친구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상당히 신중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전에 못했던 대화를 나눈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회사 직원들이 함께 있었고 알고 보니 그날 다른 거래처 사람들과 늦은 시간까지 미팅이 잡혀 있었던 걸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제 친구와 인사를 주고받더니 저에게 괜찮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이나 한잔 하자는 제의를 했어요.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고 저희 부부와 친구는 그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한 뒤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도 집안 정리를 끝낸 뒤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이 갑자기 친구의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죠. 당신이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둘이 친구였는지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어렸을 때 친한 사이가 확실했던 거야? 살면서 환경 때문에 성격이 변한 거겠지. 원래 옥순이도 나처럼 밝은 성격이었어.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얼굴을 보면 웃고는 있지만 항상 그늘져 있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 당신은 내 친구를 몇 번 본 적도 없으면서 벌써 성격까지 파악한 거야?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가? 그렇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앞으로도 당신이랑 그 친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아까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옥순이랑 한참 동안 대화했었는데 조만간 서울로 올라오고 싶대. 당신은 몰랐겠지만
옥순이가 만나는 남자가 서울에 있다더라고. 연애하기에는 거리도 멀어서 아예 서울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남자랑 잘 됐으면 좋겠어. 많이 외로워 보이던데. 옥순이도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지.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부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옥순이네 부모님께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뻔한 걸 도와주셔서 큰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없는 형편이셨는데도 나랑 옥순이가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위험을 감수하시고도 도와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가셔서 아빠가 몇 번이나 찾으려 애쓰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내가 얼마나 반갑겠어.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쁘다면서. 그래서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아직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어. 당신도 내가 다시 친구랑 만나게 된 거 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은가 봐. 술도 잘하지 않는 당신이 오늘따라 술 한잔 하자는 말까지 다 하고. 나 최근까지 학원 일이 잘 안 풀려서 되게 우울했던 거 알지?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행복해. 그래? 그거 잘 됐네. 앞으로 집에도 자주 초대하고 그래. 몇 번 안 봤지만 당신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항상 웃으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어. 남편도 제 친구에 대해 좋게 봐주고 있다는 거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침대에 누워 남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었죠. 친구를 만나게 된 이후부터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저희 집에도 몇 번 찾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께 옥순이 너 얘기를 했었거든?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전부 다 설명드리니까 많이 놀라셨는지 내 말을 믿지를 못하시더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너희 부모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렸을 적에 힘들었던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너도 기억나지? 그래서 조만간 얼굴 좀 보자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음에는 너 혼자만 오지 말고 남자친구도 함께 데리고 와. 너랑 만나고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그래? 벌써 말씀드렸어?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부담 가지실까봐 걱정이다. 과거의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나도 너한테 내 남자친구 소개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지금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네. 조만간 소개해줄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제 삶이 조금도 변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끝낸 뒤 강원도로 다시 내려간 친구가 어느 날 늦은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운영하던 가게에 불이 나게 되었고 뒤늦게 소방차가 왔지만 상가 건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상황이 많았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였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새벽에 외출 준비를 하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길래 친구 식당에 화재가 났다고 설명을 하면서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겉옷만 걸친 채 같이 나서려 하길래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조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면서 금방 다녀오면 된다고 남편이 직접 운전해 주겠다며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직접 운전을 해줬고 강원도에 있는 친구 식당에 도착을 하니 이미 화재 진압이 끝난 상태였지만 식당 안에는 출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타버린 상황이었어요. 친구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충격을 받은 친구를 부축해서 차에 올려 태웠습니다. 친구 집이 따로 있지가 않았어요. 식당 안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혼자 지내다 보니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서울로 오면서 충격을 받은 친구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자친구분에게 연락을 했었냐고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분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고 나한테 연락을 했던 거라고? 그럼 아직 그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일단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걱정할까봐 연락을 하지 못했어. 그래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많이 놀랐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은미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내일 그 사람 만나면 되니까 서울에 도착하면 아무 데서나 내려줘도 돼. 이참에 잘 됐지. 어차피 서울에서 생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올라오면 되겠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내려줄 수는 없죠. 지금 상태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에 방 하나 남는 거 있지 않나? 당신 생각은 어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 그건 옥순이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 나 학원 근처에 작업방 하나 있잖아. 나 일정이 바쁠 때마다 거기서 하룻밤 자는 곳. 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저는 친구를 학원 근처에 있는 거처로 데려다 줬고 그곳에서 한동안 지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며칠간 제 작업방에서 생활한 친구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친구와 아침밥을 먹으려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비원 분께서 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남편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부부금실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한 저는 경비 아저씨를 붙잡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러자 저를 보면서 매일 저녁 늦게 야식을 사가지고 오지 않냐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괜히 쓸데없는 소문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일단 대충 넘어간 뒤 경비 아저씨를 돌려 보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던 사이 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왔고 저를 보면서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거라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같은 건물에 다른 지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친구가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부쩍 야근이 많아졌다는 거에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에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 도중에도 경비 아저씨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 친구의 사생활을 보고 싶지 않아 CCTV를 확인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작업방 실내에 있던 CCTV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현관문이 한번 고장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갔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친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잠시 뒤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제 작업방에 들어가자마자 친구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서로 포옹하고 깊은 접촉을 하면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동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야근 때문에 남편이 그날도 늦은 시간에 들어온다는 말을 했었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녹화된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작업방 내부 곳곳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야근 때문에 늦는다는 남편이 친구 집에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화장실로 달려가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던 영상 속에 남편과 친구는 하루 이틀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해졌고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가 만나던 남자는 2년의 기간 동안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했었는데 남편은 저와 강원도 여행을 갔던 날 처음 얼굴을 봤던 거라 상황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나 남편 중 한 사람이 접근했다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불륜을 저지른 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도 태평하게 연기를 하면서 온몸이 쑤시고 힘들다며 곧장 씻으러 들어간다고 저를 속이려 들고 있었죠. 저녁은 먹었어? 요즘 부쩍 야근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끼니까지 걸으면서 일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 아무리 일도 좋지만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지. 야근 한번 시작하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어. 최대한 빨리 바쁜 일 마무리하고 당신이랑 며칠간 여행이나 좀 떠날까 생각 중이야. 이번에는 당신 친구분도 같이 갈까? 강원도에서만 살았으면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을 거 아니야. 이번에 당신이랑 좋은 추억 만들면 좋지 않겠소? 당신을 위한 건 아니고 괜히 내 핑계 대면서 당신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나는 그냥 당신이 일도 바빠서 힘들 텐데 괜히 나랑 옥순이 생각해서 무리할까 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었어.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씻어. 당신 온 거 확인했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 들어가 자야겠다. 남편은
제가 돌발적으로 꺼낸 말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눈치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밥 먹듯이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고 점점 더 거침없이 대범해지는 행동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불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과감한 행동을 보인 남편과 친구는 제가 두 사람의 외도를 알아차리고 남편의 정장에 단추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만나왔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당신이랑 당당하게 거리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 2년 동안 기다렸으면 정말 많이 참은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그동안 우리 둘이 만나면서 나는 당신의 배우자를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당신이 내 앞에 본처를 데리고 왔을 때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된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할지 아니면 나와 그동안 함께했던 당신과 함께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 결론은 당신이었던 것 같아. 내 친구라는 사실에 그때 당시 당신도 정말 많이 놀랐었잖아. 처음에는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었지만 오히려 그런 소심한 행동들이 더 의심을 사게 될까봐 과감하게 움직였었는데 그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라는 거 당신도 잘 알지?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다고. 아무리 그래도 저번처럼 식당에 불을 지르는 행동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벽 시간에 갑자기 보고 싶다고 부르면 나보고 어떻게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낸 거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가 있었던 거라고. 안 그랬음 지금처럼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었을 거야. 요즘 그 사람 행동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었다니까. 그 사람이 좀 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자의 척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자. 내가 회사의 대표 자리까지 차지해야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어.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앞으로 회사를 전적으로 맡기고 싶다며 쉬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 회사만 나한테 넘어오면 그 사람 내치고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계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고 미래를 위해 천천히 걸어가는 걸로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편의 정장에 설치되어 있던 단추 녹음기에서 듣게 된 둘의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분노가 차올랐고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빠에게 제가 겪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제 삶의 목표였는데 친구와 남편은 저를 무너뜨렸고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의 행동과 일정이 바빠 아직 만나지 않았던 친구의 실체의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려주셨죠. 저는 아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남편을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남편은 평소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죠.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보자는 거야? 회사 일이 바빠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이따 저녁에 얘기할까? 아니, 나는 더 이상 내 두 눈을 더럽히기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 당신도 내가 주는 선물에 많이 놀랄 거야. 기대해. 선물? 이게 뭐야?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꽤 무거운데? 그럼 선물이 뭔지 한번 열어볼까? 이건 탭이잖아. 당신 오늘 날 많이 놀래켜주는데? 나는 탭이 필요가 없는데 이걸 왜 선물로 주는 거야? 서류 봉투도 하나 들어있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기대해도 되는 거지? 남편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웃고 있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길래 손으로 탭을 가리키며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탭을 켜서 확인을 하게 되었고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와 탭에 담겨있던 영상을 번갈아 가며 확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변명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본성은 더럽고 추악했어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당신이 너무 빨리 알아차려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그럼 애들은 당신이 나랑 이혼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몰라? 애들한테 상처 주고 집안 망신시키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한테 당장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라고? 가진 거 하나 없는 빈 껍데기인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게 누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바람이겠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거야. 내가 옥순이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아? 내 뒤 쫓아다닐 시간에 애들이나 좀 챙겨. 요즘 당신이 집안일에 소홀하는 것 같아 신경이 좀 쓰였는데 내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신 말고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는데 창피하게 여기저기 입을 나물거린 건 아니겠지? 생각이 있다면 나랑 먼저 신중하게 대화를 나눴겠지. 뭐야 그 표정? 설마 벌써 떠벌린 거야? 창피? 창피를 아는 놈이 이딴 더러운 짓을 해? 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 버릴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어. 빈 껍데기였던 그 시절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봐. 우리 아빠가 지금쯤 당신을 해임시켰을 거야. 더 이상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나한테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당신이 내 남편이란 사실보다 더 후회되는 일이 있을까? 당신이 나 몰래 2년 동안 내 친구와 불륜 관계였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 알아서 수습해야지.
그동안 당신과 계약을 했던 업체들과도 전부 다 해약을 했고, 그에 따른 위약금은 당신 앞으로 해놨으니까 어디 한번 발빠르게 움직여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내 선택에 애들도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무릎 꿇으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할 것 같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2년 동안 철저하게 숨겨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이런 재미있는 구경을 나 혼자 할 수는 없지. 여보세요? 어이, 강원도 촌년 장옥순. 잘 들어. 오갈 데 없는 인연 딱 해서 내 돈이고 집이고 다 빼줬더니 내 남편까지 쏙 빼가니? 근데 지금 내가 누구랑 있는지 알아? 잘 봐봐. 네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보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는 거 보여? 너희들의 애절한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결국 이놈은 나한테 무릎을 꿇었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어. 이게 너와 나의 차이야. 과거에 우리 집안 도와줘서 너한테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주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길을 만들어줬는데 너는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내가 받은 상처 딱 100배로 되찾아올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의 밑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줄게.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친구는 저와 만나서 대화하길 원했지만 저는 친구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 쫓겨난 남편은 뒷수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남편을 보고 계약한 업체와의 거래를 전부 끊어버리고 아빠는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한다면서 남편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결국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여러 업체들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또 다른 문제가 엮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빠 몰래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댔고 함께 일을 계획했던 몇 명의 직원들이 있다는 것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 충견 노릇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뿐이라고 잡아댔지만 그 말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길이었죠. 본인 입으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회사 자금이 흘러간 곳을 추적하니 충격적이게도 2년 동안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전부 넘겨주고 있던 거였죠. 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친구 또한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었고 남편과 친구는 4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문제로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에게 면회를 신청했어요. 왜 멈추지 않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었죠. 그런데 친구는 어렸을 때 제가 알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냐고? 나도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랐었어.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네가 가진 모든 것
빼앗아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너희 집안 도와주느라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너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내가 빼앗아 버리고 싶었어.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나는 행복했었고 함께 약속했던 미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고 우리 관계는 예전보다 더 깊어지게 됐던 거야.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4년 정도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 둘은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내 남자고 내가 승자야. 그래? 그거 잘 됐네. 네가 그토록 원하는 남자를 가졌으니까 4년 뒤에 한번 잘 살아봐. 근데 그거 알아?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남자랑 함께 살면 과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불타올랐던 사랑만큼 그때도 한결 같을까? 사랑만 있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 4년 뒤에 한번 다시 느껴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도 너를 사랑해 줄지 모르겠네. 아마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지 않겠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너한테 찾아가겠니? 가진 게 많은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겠니? 너를 다시 만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뻤었는데 그게 폭탄이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그 안에서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나오길 바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일은 없겠지만 밥 거르지 말고 항상 잘 챙겨 먹어. 네가 그 안에서 먹는 그 밥, 그거 전부 내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도 나는 네가 나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이 서운하네. 먼저 일어날게. 친구는 4년 뒤에 밖으로 나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또다시 저에게 접근한다면 그땐 가볍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친구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되겠죠. 이대로 조용하게 각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또다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 서로 둘도 없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비록 저희 가정은 무너졌지만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론 사람을 만나더라도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면 속의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한 인생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갑을 넘고 이제야 조금 편안해져 여기 올라오는 사연에 매번 웃고 울고 하고 있는 아직은 청춘 여성입니다. 매번 공감받고 위로받는 이 채널에 저 역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아요. 전 어려서부터 끼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가수가 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굉장했고 시기가 나빴던 건지 끼가 모자라서인지 번번이 오디션에 낙방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었던 저는 음반기획사 사장의 눈에 띄어 데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결국 음반기획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데뷔도 무산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그때 사장님과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철없던 시절이라 그런지 사랑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좋았어요. 저런 딴딴아를 데리고 온 네가 제정신이니? 나이도 너보다 더 어리고 뭐 볼 게 있다고 저런 애랑 결혼을 하겠대. 내가 데리고 있던 애고, 그리고 우리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제기하는데 용기를 많이 준 사람이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꼴비네를 지 외모만 가꿀 줄 알지? 뭐 볼 거 있어? 부모도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엄마도 내 뜻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뒷배는 태워줘야 할 거 아니야. 사업한다는 애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저런 집에서 뭘 해줄 수 있겠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사업인 거지. 그리고 정말 결혼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이해해줘요. 제가 연예인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절 엄청 반대하였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저를 업신여기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제가 어려서 그런지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편이 너무 좋았고, 이 사람이라면 가수를 포기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와 함께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장에서 정말 치욕을 겪었어요.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있었고, 그것이 신라처럼 드러났기 때문이죠. 아유, 생선 냄새.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더니 몸에서 냄새가, 아유,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이러고 오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깨끗한 옷 사입고 온다고 왔는데 매일같이 장사를 하다 보니 냄새가 밴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저희 이서방이 그래도 제 딸아이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 있죠? 당연히 기쁘시겠죠. 딸 뭐 볼 게 있습니까?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공부는 제대로 시키셨어야죠. 내 평생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 데리고 올 거라곤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는 무슨 시장에서, 아유, 말 다 했지.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오빠 어머님이라도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입니까? 이거 보세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애가 이렇게 당돌할까요? 나이도 어린데 어쩌다가 우리 애를 꼬셔가지고. 아, 엄마도 그만해요. 장인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외동아들인 저 하나만 보고 사셔서 조금 과하신 건 인정해요. 상견례장에서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참을 수가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그때만 해도 딸 가진 죄인이라고 상견례장에서 얼굴을 못 드시는 부모님이었고, 전 정말 치욕스럽다고 느꼈어요. 모든 상견례가 끝이 나고 괜히 부모님께 화를 내는 저였답니다. 사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건 저였지만 괜한 화를 냈다고나 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화로 변질되어 버렸죠. 엄마 아빠가 뭘 죄인이라고 아무 말도 못해요? 나 이렇게 잘 키워줬으면 됐지. 왜 내내 거리냐고. 무슨 죄인인 것 마냥.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우리가 그러면 네가 뭐가 되겠어.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오늘만 참으면 되지 뭐. 죄송합니다. 자기한테도 미안하네. 그래도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면 안 그러실 거야. 내가 더 잘할게. 장인 장모님께도 아들처럼 잘할게요.
나 진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함부로 구는 거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님 주의 좀 시켜줘.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잘못이야? 그러게 말이다. 나도 엄마한테 신신당부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결혼하면 더 나아질 거야.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남편은 저를 참 많이도 달래주었고, 지금 시절이면 정말 상상도 못할 때지만,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들에게 내내하던 시절이었던 터라, 저 역시 수긍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았답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참 많이도 알겠더라고요. 저를 위해 저렇게 발벗고 뛰셨을 부모님의 마음을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절 미워했어요. 애만 두고 넌 이따가 데리러 나와. 뭐 좋다고 네 얼굴을 내가 봐야겠니? 너한테도 시장 냄새 나는 것 같다. 당장 나가. 어머님, 지훈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조금만 적응하다가 갈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너한테 인사받기가 어디 좋은 줄 아니? 지훈이 두고 얼른 가. 네 얼굴 오래 보면 내 피가 거꾸로 솟아. 당장 꺼져.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얼굴을 드밀어? 밥이나 축내는 너잖니. 난 네 꼴 보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는 매번 아이를 데리고 방문했을 때 애만 데리고 들어가셨고, 전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어요. 결혼을 해서까지도 제 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시어머니더라고요. 그리고 그즈음 남편은 재기를 해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던 터라 가정이 소홀하게 되었고, 전 아이를 키우며 홀로 외로운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아이가 있다면 이 생활을 꿋꿋이 견뎌내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속사 연습생과 외도를 하고 있었고, 제작 투자마저 물거품이 되어 또다시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마음이었죠. 당신이 우리 지훈이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외도를 하고 심지어 일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신 안 그럴게. 나도 눈이 돌아서 그만. 일단 전세금 빨리 빼서 뭐라도 하나 갚아야지. 안 그러면 나 파산으로 가야 돼. 파산하면 신용불량자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지훈이가 이런 아빠 밑에서 그걸 원해? 아니지? 그걸 아는 사람이 뒤에서 바람 피우고 그랬니? 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어. 내가 모든 꿈을 포기할지언정. 근데 어쩜 이래? 남편은 찰나의 실수라며 저에게 싹싹 빌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이혼이란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혼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죠. 남자들 다 똑같다 생각하며 한 번쯤 바람이야 필 수 있겠지. 저렇게 나한테 빌고 비니까 내가 참아볼까 싶은 마음으로 참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회사 부도가 난 것도 제 탓이라며 이제 어떡할 거냐고 윽박을 질러댔어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사는 건데 너 쟤랑 결혼하고 잘 된 게 뭐가 있니? 뭐 하나 잘 된 것도 없이 매번 실패하고 그게 다 쟤 때문이야. 어쩜 저렇게 지질이 복도 없는지. 너희의 바람났다고 손가락질할 자격도 없어. 네 복이 거기까지니까. 어머님, 제가 오늘은 한마디 해야겠네요. 아무리 본인 자식이 기해도 그렇지 남의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그래요. 저 많이 배운 건 없지만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잘못한 적 없고 그냥 제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한다고 그게 무시받아야 해요? 그럼 어머님 아들은 얼마나 잘 배웠길래 허구한 날 사업체 말아먹고
뒤에서 딴 년 만나 시시덕거리나요? 그런데도 제 잘못이에요?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너 같은 애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제가 어떻다고요, 도대체? 사람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는 건지. 아이고, 너 그 말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냐? 살다 살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당하고 진짜 세상 좋아졌다. 전 그 길로 시댁을 나왔답니다. 전세금마저 뺀 상황에서 오갈 데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와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악착같이 이걸 버텨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저 방송인이 꿈이었던 저였기에 험한 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살림만 했기 때문에 뭘 당장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손 내민 게 부모님이었답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터라 부모님은 그저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된 거냐며 오히려 제 남편을 안타까워 했거든요. 모든 걸 부모님께 말하고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서방이 그렇게 힘들면 같이 와서 우리 일 도와주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오래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리를 잘 잡아놔서 할만할 거야. 처음에야 힘든데 계속하면 보람도 있고 엄마 말 생각해봐. 우리야 고맙지. 지금 당장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죄송해요.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그래도 지훈이 때문이라도 노력해야지. 그래.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야. 엄마 아빠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이서방 설득해서 내려와서 일 배워. 하지만 남편은 겉멋만 잔뜩 들어 시장 일을 할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이 말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전 이번엔 절대 질 수 없다 생각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속이의 경일기였답니다.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그 사실이 기가 막혔어요. 너나 해. 누구 보고 생선 장사를 하라는 거니? 이게 미쳤나 진짜? 너 우리 아들이 졸로 보이나 본데 우리 그런 집안 아니다. 어디 쌍놈의 집안이랑 비교를 해? 우리 아들이 생선 손질하는 게 말이 되니? 네 부모도 미쳤다. 이런 걸 시키다니 어이없게. 내가 아무리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아도 나보고 그런 일 하라는 게 말이 되냐? 나 절대 못해. 그건 죽었다 깨도 못한다고. 두 분 다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더더욱 가리면 안 되지. 아, 그 냄새 나는 걸 내가 어떻게 손질하냐고. 나 진짜 이번 고비만 넘기면 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 너나 해. 그런 일이라니? 지금 당신도 우리 부모님 시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구나. 진짜 어이없다. 당연하지. 누가 시장에서 일하니? 난 진짜 내 주변에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사돈이라는 게 정말 수치스러워. 그럼에도 저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시무한 남편이었고 전 저 혼자라도 엄마와 아빠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린 제가 하기에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고 사실 저 역시 안 해봤던 일이라 조금은 거북스러웠지만 평생을 부모님이 몸바쳐서 절 키워내신 일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아들을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시장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팔기 시작했답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였고 전 날개를 단 듯 시장판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주목받고 관심받는 걸 좋아해서
연예인이 하고 싶었던 터라 시장에서도 제 길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거든요. 아유, 새댁은 어쩜 얼굴도 고운데 장사도 잘해? 내가 새댁 때문에 이 집을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아주 부모님 꼭 닮았어. 에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힘이 쏟는데요? 더더욱 찾아주세요. 전 그렇게 장사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정말이지 제 일을 착착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아들을 먹이고 입혔고 남편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늘 집 밖에 있었죠.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던 적도 많았지만 우리 애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꾹 참았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더 나중에 아이에게 우리 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철이 없었어요. 야, 생선 냄새 나. 그리고 밖에 나올 땐 좀 떨어져 걸어라. 누가 나 알아보면 어쩌려고. 내가 망했지만 그래도 음반 쪽에선 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때를 보고 있는데 아마 재기하면 엄청 날 거야. 그러니 너도 나 무시하지 말고 잘 모셔라. 알겠냐? 결혼하기 전엔 너도 참 예뻤는데 어쩌다 이렇게 쭈그렁 망탱이가 됐냐? 세월 참. 당신이랑 지훈이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된 거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철이 없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시장에서 일하는 저에게 좀 가꾸라며 잔소리를 하고 본인은 제 길을 노리고 있으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주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저를 돕기는커녕 밖으로만 나돌았답니다. 하지만 저에게 정말 금쪽 같은 아들, 똑똑한 아들이 있었기에 생선을 팔며 일을 해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저 역시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은 돈으로 시장서 생선 팔아 20년 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답니다. 이사하던 날 눈물이 줄줄 나면서 그동안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엄마, 진짜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악착같이 번 돈으로 나 뒷바라지 해준 거 알아. 그리고 이렇게 집까지 장만하다니. 아유, 이제 우리 아들 뜨신 방에서 이사 다닐 걱정 없이 살게 되니 엄마가 너무 좋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사는 없어. 엄마가 고생했지. 무능한 아빠에 간간히 생활비까지 보내야 하는 할머니까지. 그래놓고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아니야, 그런 말 마. 엄마가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건데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못 쓰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나? 집에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가끔씩 들어와서 돈이나 뜯어가고 내가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아들은 그동안 저의 노고를 참 많이도 알아주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래도 어린 성인이 많은 걸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진 않았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가 이룬 게 있으니 헛된 삶은 아니라고 많이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행복을 즐기고 있을 무렵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시모가 어떻게 알고 짐을 싸서 저희 이사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그 얼굴을 보니 치가 떨리면서 손발이 떨리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엄마를 이 집에 에스코트하는 신랑을 보고 있으니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아들 덕분에 이제 내 나이도 나이니 같이 살아보자. 안방 고맙다. 당연히 너희가 날 보셔야지. 아, 당연하죠. 엄마 아들이 하나밖에 더 있어? 어차피 우리 세 가족이니 방 하나 남잖아. 안방 우리 엄마 둘이 자고. 내가 재기하면 뭐 이딴 집이 대수냐?
어쨌든 엄마도 그동안 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정도 누리고 살아야지.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우아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너희한텐 할 도리는 다 한 거다. 네 친정부모 냄새나는 생선파니 결국 네 꼴 봐라.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거지. 어떻게 생선을 파는지. 뭐 어쨌든 우리 아들 집이니까 나 편하게 들어오련다. 옳소. 내 장인 장모님이지만 아주 억척 떠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그래서 시장 통해서 장사하나 싶어. 멀리 볼 게 뭐가 있니? 네 와이프만 해도 억척스럽잖니. 아유, 생선 팔아서 이 집 마련한 거 자체가 억척 그 자체다. 돌린 입이라고 막말하는 시모와 남편이었고 20년 동안 고생한 제 노고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지듯 폭발을 하게 되었고 전 아들을 구워주려 들고 왔던 제주갈치로 시모의 뺨을 감아치며 내뱉었답니다. 그렇게 잘난 아들이랑 단둘이 살아보셔. 아들 반품할 테니 그대로 사랑스러운 아들이랑 내 집에서 당장 꺼져요. 당신 미쳤어? 지금 어디라고 우리 엄마한테 이 난리야? 시장에서 생선 팔더니 우악스러운 게 아주 시장 사람 다 됐네? 너 지금 내 뺨 감아친 거냐?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 내가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꾸역꾸역 버티고 참았더니만 위아래가 없네. 위아래는 제대로 된 어른한테나 지키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른 대접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젠 보지 말자고요. 그 길로 시모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 내동댕이 쳤고 그것을 보고 있던 아들은 절 일으켜 세워주며 잔뜩 화난 얼굴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았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들에게까지 난리를 쳐댔고 아들은 절 보호해주려고 엄청 화를 냈어요. 엄마 덕에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면서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인간들이 어쩜 그래. 와, 진짜 소름 돋고 치가 떨린다. 같은 핏줄인 내가 이런데 엄마는 어떻겠어? 당신들 이제 본인들 힘으로 살면서 깨달아봐.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 아들인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도 지금 저 옆편네한테 넘어간 거냐? 너 네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이래? 애를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애가 위아래도 없이 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이렇게 쌍심지를 켜냐? 네 아들 너보단 100배 1000배 나아. 당장 입 다물고 내 집에서 꺼져.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나도 이제 당신하고는 안 살 거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참고 살아온 세월을 잘 알아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려서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들로 성장했고 참 든든했어요. 이혼해요. 나 진짜 엄마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할머니랑 아빠 못 참아.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사람들 상종해. 이제 다 나 컸으니까 내 생각하지 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나한테 아빠 노릇 한 적 없는 아빠랑 할머니일 뿐이야.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전혀 그렇게 생각 마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저 역시 잘 아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해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나 역시 아빠랑 할머니로 인정 못하니까 그리 알아요. 몇십 년을 참고 살았던 전 드디어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게 되었고 남편은 제 이혼소장을 받자마자 길길이 날뛰었어요. 몇십 년 동안 외도를 눈 감은 게 수천 번이었기 때문에 이미 증거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 저에게 생활비 한 푼 준 적 없는 남편에게 소송을 건 것이었죠.
외도녀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무려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3명에게 해야 했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제까지 다 참고 살다가 이제 와서 왜 이래? 다 늙어서 뭐 나사 하나 빠졌냐? 네가 나이 먹고 서방이라도 없으면 어쩔 건데? 그깟 생선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나 제기하면 그 집뿐만이냐? 내 능력을 뭘로 보고? 그럼 제기해서 성공하면 되겠네. 난 이제 당신같이 무능력한 인간이랑 못 살아. 겉멋만 들어가지고 생선 파는 게 뭐가 어때서? 넌 그냥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돼. 네 엄마랑 쌍으로 어디 한번 우아하게 살아보셔. 그들의 세상처럼. 상간녀가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물론 상간녀들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라는 거였는데 여태까지 남편이 제가 재산을 이룬 것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고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던 것을 토대로 분할이 이루어졌답니다. 하지만 전 언젠가 남편과 끝내기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재산을 해두지 않았어요. 돈이 모이는 족족 아들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놓은 상태였고 지금 구매한 집마저도 아들 이름이었죠. 그 말은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가게마저도 부모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월급쟁이인 거였죠.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개를 했고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동안 네가 번 돈 어쨌어? 어떻게 우리 아들이 아니라 네 아들 이름으로 해놓을 수가 있니? 너 그럼 진작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야? 겨우 니까지 있게? 딴 따라 한답시고 머리에 똥만 찬 거 받아줬더니만 감히 뒤통수를 쳐? 아들을 탓하세요. 한 거라곤 그저 음반 제작한답시고 어머님 집 팔아대, 제 등골 팔아대 뭐 한 게 있나요? 겉만 번지르르 사업가 행세. 지겹네요. 주제의 여자는 좋아해가지고 바람이나 피워대고 주제를 알아야죠. 능력도 없는 게 아드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니 어디 한번 어머님 허리 꼬부러질 때까지 뒷바라지 한번 해보세요. 아주 딱이네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볼게요. 저게 말하는 꼰세하군. 너 이제 내 며느리 아니다 이거야? 너 같은 걸 진작에 요절냈어야 했는데 저야말로 이 집안을 요절냈어야 했는데 그게 한이에요. 어쨌든 이제야 이 집안과 안녕한 걸 다행으로 알면서 가볼게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다시 막말을 해댔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이제 제 울타리 없이 어머니와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야 했고 원래도 사업 감각이 없던 사람이라 제기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집을 날린 상황이라 어디 조그만 원룸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시장에 찾아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미쳤었나 봐. 사업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네가 좀 봐주면 안 되냐? 너 아들 결혼식장에 애비 없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 네가 목숨보다 더 아끼는 귀한 아들이잖아. 아들 핑계 대지 마. 너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아들 타령이야? 내 마음 돌리려거든 마음 접어.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혼한 거 아니야. 젊었을 때부터 너랑 이혼할 날만 기다렸으니까 내 계획에 종착지라고나 할까? 이제 잘 살아봐라. 나이 먹고 갈 데 없는 데다가 돈까지 없으니 네 신세 알만하다. 네 엄마도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아니까 왕자처럼 살면 되겠네.
지금 상간녀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우리 집 앞에도 찾아와서 자기네들 인생 물어내라고. 진짜 내가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받아줘. 내가 너랑 합치면 진짜 집안일 다 하고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살게. 너무 웃겼답니다. 상간녀들끼리 본인들이 상간녀 주제인지도 모르고 남편의 바람기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참 고소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 된 남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헌신한 것을 돈으로 보상하라며 그 원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다고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여자들에게까지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준 생활비로 바람을 피우더니 이젠 돈 없는 인간이 되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주제가 고소하고 웃기면서 속 시원하더라고요. 진작 사과를 했어야지. 틀렸어. 이제 늦기도 했고. 나한테 진정 미안하다면 다신 우리 찾지 말고 그냥 네 인생 살아. 내가 미안했다. 네 능력을 모르고 너무 나댔어. 나 같은 노인네가 한 주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련. 집 팔아서 아들 사업에 투자하더니 이제 가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한테 빌붙으려고요? 아니요. 전 그냥 어머님한테 딴 따라밖에 안 되니 그냥 그런 며느리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젠 암이겠네요. 다신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하시고 잘 지내세요. 남편은 헛소리를 하며 빌었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고 헤어졌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그래도 혼자 사는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무서웠지만 생각해보니 절 끔찍이 생각해주는 부모님과 그리고 제 아들이 곁에 있는데 뭐가 무서울까 싶더라고요. 가족에 대해 소중함을 더더욱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 벌써 60이 넘었답니다. 와, 엄마. 이제야 고생이 빛을 발하네요. 이제 좀 우리 걱정 말고 편하게 사세요. 나도 내 앞가림 하겠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겠다. 이제 엄마 몸 하나 건사하면서 행복하게 즐기며 살라고요. 전 그게 소원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엄마도 참 살아온 세월 말해보았지만 그래도 너 이렇게 바르게 자란 거,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신 거 이게 정말 다 복이라고 생각해.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라고 하지 않니? 행복하다. 맞아.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지.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평범하게 행복만 누리면서 살아. 그래야겠어.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행복이니. 부모님의 장사는 제가 온전히 물려받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사업 감각이 있었던 것인지 가게 확장도 하고 직원들도 두며 일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 중에 저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처자가 있는데 젊었을 때 제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 생각에 오늘 주절주절 글을 써보았는데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그 후에 남편은 그냥 건너듣기로 신문 배달을 하며 100 얼마 남짓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고 몇 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셔 장례식에 한번 얼굴을 비춘 게 전부랍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 염치가 생긴 것인지 저와 제 아들에게 따로 말을 걸진 않더라고요. 아이고, 지훈이 엄마 얼굴 폈다. 이 할머니 뭐 말년에 엄청 고생하다 돌아가셨지. 지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게 어디 쉬웠겠어? 그렇게 지훈 엄마 보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냐고 뭐라고 했잖아. 이 할머니 지하철역에서 김밥 팔고 토스트 팔고 그랬잖아. 늙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일찍 안 돌아가시고 배겨? 그래도 전 시어머니라고 여기까지 왔네. 아유, 그래야죠. 그래도 시어머니셨으니 가시는 길
애도는 해드리려고요. 아유 연락을 끊고 살아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뭐 아들이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먹고 사셨겠죠. 독거노인은 아니니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에이구 그러니까 본인 팔자 본인이 꼰 거지 뭐. 그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 무시하더니 말년이 어때? 그래도 지훈아 엄마 대단하다. 장례식에서 만난 동네 지인이 우연히 과거 얘기를 들려주게 되었고 참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던 양반이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 싶기도 한 게 안쓰럽기도 하였어요. 사실 엄청나게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우아한 것을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끝끝내 아들을 왕자 대접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인생 참 알 수 없고 직업에 기천이 없듯 모든 사람은 다 귀중하다는 걸 알았답니다. 지금은 모든 원망 내려놓고 그냥 각자 인생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눈물로 키운 제 아들이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 인생의 숙제를 모두 끝낸 기분이라 참 홀가분하네요. 이젠 좀 즐기며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아, 손주가 생기면 또 다른 기쁨이 있겠죠? 지금 이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나날들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인생 뭐 있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쯤에 한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됐었고 저는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날 아내의 모습은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인연을 그만 정리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내었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이었어요.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아내가 다음날 돌변에서는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왔었죠. 제가 아내에게 혹시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가면서 아내의 말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받는 상처는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한 지 이제 1년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뱃속에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있다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변한 건데? 언제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좋았던 적도 있었지. 하지만 내 마음을 변화시킨 다른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능력도 좋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몇 번 만나봤었는데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그러다 보니 뱃속에 그 사람의 아이까지 생기게 된 거야. 당신보다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 우리 1년 동안 별거 없었잖아? 잠깐 동안 결혼 생활 경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저는 아내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남자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통보한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평소 아내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아내는 저한테 이혼 통보를 한 뒤 집을 나가 버렸지만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정신을 차린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두 귀로 들어봐야만 했었죠. 제가 아침 일찍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니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는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입을 굳게 닫고 계셨던 장모님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죠. 나도 성희가 자네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네. 그리고 임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었지.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자네가 내 딸 성희를 더 이상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마당에 이혼을 안 한다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네. 그러니까 자네도 더는 내 딸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해주게. 내 딸이 자네가 얼마나 못나 보였으면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렸겠나? 무조건 내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건 자네의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같은 거 할 생각에 자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좋을 걸세. 내 딸도 자네랑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주변에는 훨씬 능력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자네와 앞으로 함께 사는 인생이 막막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소?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고 성희를 위해서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능력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성희와는 이혼을 하겠지만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무슨? 자네 능력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줄 알아?
내 딸은 자네의 그릇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으니 자네 그릇에 맞는 여자를 찾아보길 바라네. 나는 처음부터 자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 평범하기만 한 자네가 내 딸을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 장인 장모는 저보다 먼저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거침없이 뱉어대시는 막말에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오히려 상처되는 말만 듣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아내에게 미련을 두는 건 더 큰 상처를 만드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 확실히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갓집에서 나온 저는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는 준비가 되었냐며 서류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손으로 가리키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꺼내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작성했으니까 내일 법원에서 보는 걸로 하자고. 나는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하거든.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한다고 눈물 흘리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눈물까지 흘려. 좋았던 추억들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려. 당신이랑 나는 어차피 이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야.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은 당신이 알아서 정리해. 어차피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거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랑 함께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지워버릴 거야.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서로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찌질하게 눈물 따위 흘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랄게. 세상에 여자는 많아. 분명 좋은 사람 생길 거야. 나한테는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신으로 만족하는 여자들도 분명 나타날 테니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평탄한 삶만 살면 재미없잖아?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많아야 살맛 나는 인생 아니겠어? 그동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즐거웠고 앞으로 당신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이니까 서로 좋게 헤어져야지. 그럼 건강히 잘 지내. 그렇게 저와 아내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저에게 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충격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없는 집에서 하루 이틀 살다 보니 점점 현실이 와닿았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에게 분노만 가득 남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새 삶을 찾길 바라셨지만 그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목적이 전부 아내였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다 보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상태였죠. 매일을 술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폐인의 삶을 몇 달 동안 보내고 있었을 때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길래 힘든 몸을 움직여 창밖을 바라봤는데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고 집안에 처박혀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한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삶을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 저는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맛보기 위해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드니 제 앞에 서 있는 벽을 하나씩 부수면서 나갈 수 있었고 정신없이 앞만 보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에만 빠져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아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2번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상태라 결혼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살면서 모든 걸 누리고 싶었어요. 2번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싹 다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집에 나올 때는 몸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었던 조금의 기억조차 남김없이 지워버렸던 거죠.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사업장 근처로 또 이사를 하려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확인을 해보니 저희 집에 가스 점검하러 오신 분이시라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사인을 해달라는 말에 서류를 건네받아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점검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건너편 빌라로 이사를 하는 거냐는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몰라 서류를 건네드렸는데 아주머니께서 건너편 빌라 3층에 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저를 빼다 박았다는 말을 하셨고 그 말에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나서시면서 저와 너무 똑 닮아서 놀랐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빌라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삿짐을 마저 꾸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밖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길래 잠깐 허리를 좀 펼 겸 창밖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2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5년 전에 이혼을 했던 아내가 아이를 혼내면서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장면을 목격한 터라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지역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길 건너편 빌라에 아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과 소름이 돋았었죠. 저는 빌라로 들어가려는 아내와 들어가지 않으려고 떼쓰며 울고 있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이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아내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다시 한번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의 모습을 두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5년 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건 기회인 것 같았고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아내와 아이가 빌라 앞에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뒤따라 올라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아이를 힘겹게 집 안으로 들여보낸 뒤 겨우 현관문을 닫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려 볼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면서 한 아이가 저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제 자식인 것처럼 닮아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집 안에서 아내가 아이한테 집에서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아이의 팔을 잡고 끌다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제 품속에 들어와 숨어 버렸죠. 아내는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빤히 쳐다보다가 집안을 봤는데 저를 버리고 떠난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저녁을 먹어야 됐는데 말을 듣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아이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부탁을 하길래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급하게 현관문을 닫아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보다시피 당신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당신을 버리고 선택한 내 인생이 이런 꼴이라서 속이 시원하니? 나는 그래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봤으면 그만 돌아가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럴 거면 왜 나를 버린 거야? 능력 좋고 엄청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낡아빠진 빌라 건물에 좁은 집안에 사는 게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을 텐데. 정말 한심하다. 나를 버리고 선택한 삶이 고작 이런 거라니. 더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당신 덕분에 5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 나를 버리고 떠난 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 평생 땅을 치며 당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길 바랄게.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에이씨, 당신 뭐야? 내 집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고? 저리 안 비켜? 뭐야? 당신은 왜 울고 있는 건데? 둘이 뭐라도 되는 사이야? 너 내가 바람 피우지 말라고 그랬지? 현관문을 앞에 두고 전 아내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저를 밀치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전 아내의 남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는 눈에 초점도 없는 걸 봤을 때 매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같아 보였죠.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와 마주치게 되었고 현재 남편이라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저와 바람 피우는 사이냐고
갑자기 분노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 아내의 뺨에 손을 몇 차례 올리더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밥을 먹고 있던 아이는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속으로 들어왔고 그런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치는 소리에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제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남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로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게도 손을 휘둘렀지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저는 그 남자를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어요. 방 안에서 울고 있는 전 아내는 헝클어진 머리와 얼굴 여기저기 상처가 난 모습으로 만신창이로 쓰러져 있었어요.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삶이 고작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술 취한 남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자 잠시 뒤 경찰이 찾아왔고 상황을 겨우 정리할 수가 있었죠. 전 아내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그만 돌아가 주길 원하고 있었죠. 난리를 친 남자한테 처벌을 내리고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자 전 아내는 자기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면서 그만 돌아가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참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무서웠었는지 제 품에서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길래 전 아내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왜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게 된 건지 전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이혼을 한 거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갈 줄 알았었어.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한동안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 당신한테는 겉으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솔직히 미안하기는 했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좀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심이 더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랑 잠자리를 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임신까지 된 거였지. 그렇게 당신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 이 사람 집안의 며느리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운영하시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한 가족이 매달려서 회사를 살리려 했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사업은 걷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엄청난 빚만 떠안게 되었던 거야.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남편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어. 매일을 술에 빠져 살게 되었던 거야. 이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지.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셨지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생활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주위에서 남편이랑 내 아들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었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었어. 그리고 이 아이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거지. 나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나 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숨긴 채 저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당신 아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결국 나중엔 전부 밝혀지고 말았지. 그때부터 남편은 나를 막대하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아갈 줄 알라고 매일을 힘들게 했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당신과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아직 살고 있을까봐 찾아가 봤지만 당신은 이미 이사를 했더라고. 전 시부모님께서도 그 원래 살고 계셨던 그 집이 아니었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해도 전부 받아들이면서 힘들게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라 너무 놀랐었는데 내 모습을 당신한테 보이는 게 창피했고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거야.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이기적인 거 알지만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살면 이 아이마저도 불행한 길을 걷지 않겠어? 내 말이 거짓이라고 느껴진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도 좋아. 나는 이 사람 곁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잖아. 하지만 우리 아들 민준이의 인생은 행복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하루도 눈물을 안 흘렸던 적이 없었어. 부탁할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저와 피가 섞인 아이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세상 모르고 술에 취해 뻗어서 자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께 찾아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자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냐며 좋게 상황을 풀어나가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전 아내의 남편분에게 맨 정신일 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돈이야 충분히 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친아들이 맞는다고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이 서류로 제가 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상황은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듯 하지만 그 남자에게 매일 시달리는 전 아내가 눈에 밟히네요. 점점 망가져가는 전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만 데려오는 걸로 부모님과 합의가 끝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